특별검사팀이 삼성의 뇌물 의혹과 관련해 내일 오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CJ그룹 경영진 교체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박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했다는 김영재 원장 특혜 의혹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TBC가 확보한 조 전 수석의 통화 녹취 파일에는 김영재 의원 지원이 대통령의 성형과 관계 있다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김영재 원장 관련 회사의 해외 진출이 무산된 이후엔 국정원이 조원동 전 수석의 뒷조사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조 전 수석은 이 뒷조사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단추를 누르면 충성 경쟁이 일어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지 한 달이 됩니다. 박 대통령은 탄핵 직후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지만 탄핵 심판이 진행되자 대부분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부산의 소녀상과 관련해 일본은 10억 엔을 이미 냈는데 한국이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며 철거를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의 정부가 바뀌더라도 위안부 합의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최순실 씨의 단골병원인 김영재 의원의 청와대가 각종 특혜를 제공한 의혹 이미 드러난 바가 있죠. JTBC는 청와대의 특혜 제공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녹취 파일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조원동 전 경제수석의 통화 내용인데요. 조 전 수석은 청와대 특혜가 박 대통령의 성형시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과 정호성 전 비서관과의 개입 정황 역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녹취 파일을 직접 들려드리면서 그 의미를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특검의 수사 상황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김필중 기자. 내일부터 삼성그룹에 대한 수사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최지성 부회장이 소환된다고요? 네, 참고인 신분입니다. 최지성 부회장은 다른 삼성의 핵심 임원과 달리 첫 소환인데요. 최 부회장은 삼성그룹의 싱크탱크로 총수일과의 경영권 방어 논리를 준비하는 미래전략실의 사장이기도 합니다. 예, 최지성 부회장의 경우에는 그룹 2인자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럼 이 회장,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소환의 전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일 최 부회장과 함께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도 함께 소환이 되는데요. 사장급 인사로 미래전략실의 실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 부회장의 최측근인 만큼 특검의 수사가 이 부회장의 코앞까지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삼성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건데 삼성 수사는 곧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도 이제 관련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검 수사의 가장 큰 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특검은 최 부회장과 장 사장 그리고 대한승마협회 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이렇게 세 사람이 이 부회장의 지시를 받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해 지원을 한 것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운영한 한국동계 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을 한 배경에도 이 부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그렇다면 특검 측에서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소환이 이제 임박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회장의 경우에 이번 사건에서 어떤 정도의 역할을 한 걸로 보고 있습니까? 이미 보도된 바처럼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2014년까지 총 세 차례의 독대를 가진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때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으로부터 승마제원과 영재센터 지원에 대해 직접 지시를 듣고 측근들에게 대통령의 요구사항을 해결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직접 지시를 한 정황 이미 확보를 한 상태인데 그럼 이 부회장 소환 일정도 나왔습니까? 특검은 삼성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 부회장을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내일 최 부회장이 공개 세연되는 만큼 이르면 이번 주쯤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삼성 수사가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는데 삼성에서도 입장을 냈습니까?
삼성은 독대 자료는 있었다, 이 정도만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아껴왔는데요. 다만 삼성은 특검 조사에서 최 씨 일가를 지원하긴 했지만 대가성은 없었고 공갈 협박에 따른 지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자, 주말에는 특히나 그 삼성 수사와 함께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왔습니까? 특검은 오늘 다시 소환된 김상률 전 수석과 김종덕 전 장관을 상대로 블랙리스트 작성 배경에 대해 다시 한번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김 전 수석은 문체부에 블랙리스트를 전달했고 김 전 장관은 이를 실행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지만 둘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두 사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블랙리스트에 몸통으로 지목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할 방침입니다. 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김필준 기자였습니다. 자, 어제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상실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자, 의상실 대표의 휴대전화 그리고 PC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PC 속에는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의상비를 대납했다는 정황이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은 대통령의 의상 준비가 자신의 주된 업무였다고 말했습니다. 초기에 최순실 씨가 이를 도와줬지만 이후 자신이 의상실로부터 직접 의상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공개된 2014년 11월 의상실 영상에서 윤 행정관이 최순실 씨의 지시를 받았지만 이후 자신이 주도했고 최 씨는 빠졌다는 취지로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특검팀이 압수한 의상실의 PC에는 최 씨가 윤 행정관에게 의상 발주를 최근까지 지시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발주 어떻게 해라, 뭐를 해라 이런 지시가 최순실이라는 여자가 독일에 가 있을 때 윤 비서관 한 여자하고 그 컴퓨터에서 내막이 거기 있단 말이야, 거기가. 의상비도 박 대통령이나 윤 행정관이 아닌 최순실 씨가 냈다는 정황 증거가 PC 속에 들어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윤 비서관 여자가 그 컴퓨터를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 거기 가서도. 특검은 의상실 대표의 휴대전화와 디자인 목록, 수선장부, 예금 계좌도 분석해 최 씨의 대통령 의상 관여 부분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네, 덴마크 검찰이 정유라 씨에 대한 본격적인 송환 여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현지 검찰 간부는 30일 내에 결론이 나길 바란다, 이런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자, 주 덴마크 대사도 덴마크 검찰 측에 조속히 송환 결정을 내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덴마크 현지에서 취재 중인 이가혁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가혁 기자, 주 덴마크 한국 대사, 그러니까 우리 외교부 측도 덴마크 검찰에 송환 요청을 했다고요? 네, 최재철 주 덴마크 한국 대사는 어제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 검찰청사를 방문해 무하마드 아산 차장 검사를 만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유라 씨 송환 결정을 내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의 조치에 따라 11일 모레 정유라 씨의 여권 효력이 없어진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유라 씨에 대한 특검 수사, 특검이 이제 2월까지이기 때문에 특검 수사가 가능할지 여부는 결국 덴마크 검찰에 달려 있는 셈인데 덴마크 검찰은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됩니까? 특검이 이미 전자문서 형태로 덴마크 검찰 측에 범죄인 인구 청구서를 보낸 상태여서 덴마크 검찰도 문서 검토를 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일단 덴마크 검찰은 한국 측이 보낸 정유라 씨 범죄 혐의 관련 자료들을 모두 검토하게 됩니다. 또 필요할 경우 현직 경찰을 통해서 정유라 씨에게 질문지를 보내 답변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추가 조사, 추가 신문도 벌입니다. 예. 자, 근데 정유라 씨는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어제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 씨가 덴마크 검찰의 이제 송환 결정에 불복을 해서 정식 소송을 제기하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덴마크 검찰 입장에서도 법정 다툼에서 이길 수 있는 탄탄한 근거를 마련해 놓아야 하고 또 정 씨의 범죄 혐의가 덴마크 실정법에 비춰볼 때 얼마나 중한 것인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검토 절차에 최소 3주가량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무하마드 아산 덴마크 검찰청 차장 검사는 어제 국내 취재진들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달 30일, 그러니까 정유라 씨의 구금 기한 만료 내에 모든 절차를 끝내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10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인데요. 정 씨, 정유라의 여권이 이제 무효화 조치가 되는데 자, 그러면 강제 추방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수사는 당연히 빨라질 테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어제 검찰청 차장검사에게 그 부분도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만 검찰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며 이민국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현지 우리 외교 당국이나 덴마크 사법 당국 모두 일단 범죄인 인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절차가 최우선적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즉 여권 무효화에 따른 추방은 절차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 가능성에 비춰보면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 현지 검찰이 송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 씨가 변호사 등을 통해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히고 검찰이 이를 확인하게 되면 우리 대사관은 여권 무효 이후에도 한국으로 갈 수 있는 여행 증명서를 발급해주게 되고요. 모든 법적 절차는 중단되고 곧바로 정 씨의 귀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JTBC가 단독으로 입수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녹취 파일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자, 최순실 씨의 단골병원인 김영재 의원을 컨설팅했던 이현주 대표와의 통화 내용인데요. 자, 이 녹취 파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 씨의 단골병원의 특혜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이호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중동 진출 전문가인 이현주 대표에게 전화한 건 2014년 2월 26일입니다. 다음 날 2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모하메드 UAE 아부다비 왕세제의 접견이 있었습니다. 내가 왜 했냐면 모하메드 왕세자가 왔었어. 박 대통령하고 두 분이 이제 프라이빗하게 대화를 했는데 모하메드 왕세제는 현 UAE 국왕의 이복 동생이자 최고 석유위원회 위원으로 아부다비의 행정, 재정, 군사를 총괄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특히 탈석유 사업 등 UAE 원전 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결정한 거는 사실 그거를 정호성 비서관한테 내가 얘기를 부탁을 받은 겁니다. 김영재 산부인과 성형외과인가 거기를 한번 아이티너리 한번 넣어주라. 박 대통령의 모하메드 왕세제 접견을 앞두고 정호성 전 비서관으로부터 김영재 의원의 중동 진출을 도우라고 부탁을 받았다는 겁니다. 조 전 수석은 김영재 의원 특혜 의혹과 관련 최순실 씨가 아닌 대통령 성향과 관계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했습니다. 최순실하고 엮여진 건 내가 몰랐고 대통령의 성향하고는 관계가 있었구나. 김영재 원장에게 박 대통령이 피부 미용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자, 그런데 조원동 전 수석은 김영재 씨에 대한 이 같은 특혜 지원 상황이 최순실 씨를 통해서 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의 개입 정황이 보다 명확해지는 부분인데요. 또 김 씨에 대한 특혜 가운데 중동 진출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의 개입 정황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2014년 2월 27일 박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제와의 면담 자리입니다. 조 전 수석은 이 자리에서 서로 간의 한 라인을 구축하는 방안이 오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라 간에 좀 한 라인을 좀 만들자. 한국 측에 좀 정해서 알려주라 이렇게 했다고. 조 전 수석은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으로부터 모하메드 왕세제 측과의 한 라인에서 한국 담당자가 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다음에 내가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나보고서 카드네 상대자가 되라는 거야. 위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뭐 오케이 그랬지. UAE 측의 한 라인으로 지목된 칼두는 맨체스터 시티 회장으로 한국의 UAE 원전 수출을 총괄했던 인물입니다. 조 전 수석은 칼둔에게 김영재 의원 소개서를 보낼 예정이었습니다. 팜플렛이 되고 그러면 일단 칼둔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내가 그러고 있었어. 김영재 의원에 대한 특혜 지원 상황이 최순실 씨를 통해 대통령에게 직보되는 상황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그 원장 부인이라는 사람이 진실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바로바로 직보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김영재 의원의 중동 진출이 여의치 않자
김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를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 부인을 내가 만났어.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뭐 팜플렛도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외부에다 부탁을 해가지고 그걸 영문으로 할 수 있게끔 영문 만들어 줬거든. 하지만 결국 김영재 의원의 중동 진출이 실패하자 3개월 뒤인 2014년 6월 경제수석이 전격 교체됐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잘난다 하는 생각도 다만 이 김영재 성형외과 이거는 부회장하고 관련이 되는 거구나 하고 그래서 후임으로 온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 김영재 의원과 관련된 사항을 인수인계한 정황도 드러납니다. 안종범이한테 전화를 걸었어.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 하는 내가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겠다. JTBC 윤세민입니다.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김영재 의원에 대한 지원이 VIP와 그러니까 대통령과 관련이 된다 이런 증언이 나온 건데요. 자, 조원동 전 수석은 김영재 의원의 중동 진출이 무산되면서 청와대 경제수석에서 물러나게 되죠. 자, 그런데 청와대를 떠난 이후에도 책임을 묻기 위해서 국정원이 자신의 뒤를 캐고 다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청와대가 신호를 내리면 각 부처별로 충성 경쟁이 시작된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박창규 기자입니다. 김영재 의원의 중동 진출이 무산된 직후인 2014년 4월 조원동 전 경제수석은 정호성 전 비서관이 자신을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4월 초나 뭐 이때쯤 정호성한테 찾아와가지고 이현주가 어떤 사람이냐, 뭐 특허 탈취, 뭐 어쩌는 뭐 빼가고 뭐 어쩌고 뭐 그런 얘기를 무슨 소리냐, 내가 그러고서는 그건 그렇지 않다. 김영재 의원의 중동 진출 컨설팅을 상담했던 이현주 대표가 오히려 김 원장의 특허를 뺏으려 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계속 그 어떤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고 체계적으로 이제 불이익을 당하고 어떤 국가 권력기관들이 총동원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고. 특히 조 전 수석은 이 대표에게 컨설팅을 맡겼던 자신에게도 국정원이 사찰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나에 대해서도 국정원에서 아까 2014년 9월달부터 국정원이 막 캐고 다닌다고 그랬지. 이 얘기가 나한테도 들리더라고. 안정범이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 전화로 대리 항의를 했고. 조 전 수석은 국정원까지 나선 것이 청와대에 대한 과도한 충성 경쟁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에서 한번 조금 뭐 단추를 누르면 뒤로 내려가면서 일파만파가 되거든. 충성 경쟁하려고 나는 저런 게 있으니까 뭐 한 건수라도 물어가지고 가야 되거든. 그런 덫에 연주 사장 가족이 이긴 거지. 취재진은 조 전 수석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네, JTBC는 지난 11월에 김영재 의원 특혜 의혹을 단독으로 보도했는데요. 자, 그 후로 계속해서 이 내용을 취재하고 있는 이호진 기자와 함께 녹취 파일의 의미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호진 기자, 먼저 이 녹취가 이루어진 게 언제입니까? 네, 지난해 11월 25일입니다. JTBC의 최순실 단골 김영재 의원 보도가 이뤄지고 나서 직후입니다. 예. 조 전 수석이 검찰에 출석을 한 게 같은 달 17일이고요. 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게 녹취 하루 전인 24일입니다. 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재판을 앞두고 사실관계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현주 대표와 통화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조원동 수석이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사실에 근거한 얘기를 주고받았던 걸로 보이는데 오늘 새로 나온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선 정호성 전 비서관이 등장을 하죠. 예, 맞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이 김영재 의원의 중동 진출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조 전 수석에게 문의를 했고요. 예. 조 전 수석이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중동 진출 전문가인 이현주 대표에게 전화를 건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때 전화를 하니까 이현주 사장이 그랬잖아.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성형외과 사실은 이게 그 시장 전망이 있는 건지 하는 거를 사실 몰라서 그래서 이현주 사장이 중동에 많이 하니까 사실은 이제 알아보려고 내 전화를 한 거거든. 김영재 산부인과 성형외과인가 거기를 한번 그 아이티너리 한번 넣어주라. 네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정호성 전 비서관의 지시 혹은 뭐 요청이 있고 나서 아이티너리라고 했는데 이게 일정표죠? 네, 맞습니다. 당시에는 UAE 말고도 다른 중동 국가들의 의료 실사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예. 서울대병원, 연대 세브란스병원 같은 그런 대형 유수의 병원들을 만나는데 김영재 의원도 끼워 넣어달라는 의미였던 겁니다. 예. 근데 정호성 전 비서관이라는 게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미 검찰 수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씨와의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김영재 의원에 대한 특혜도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최종 컨펌을 했으니까 정호성 전 비서관이 이런 지시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최순실의 국정 개입에서 드러난 모습들을 보면 이번의 경우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조전석도 대통령의 뜻이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김영재 의원과 관련한 소개서를 넣어달라 했던 그 다음 날에 그 왕세제와 대통령의 면담 자리가 있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모하메드 왕세제는 UAE 국왕의 이복 동생이자 아부다비의 행정, 재정, 군사 분야 업무를 장악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면담과 공식 만찬에서 한국이 현지에 진출한 원전 건설 상황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의료 분야 진출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모하메드 왕세제는 방한 당시에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의료시설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여기에 등장을 하는군요. 예, 맞습니다. 예. 조전석은 이현주 대표에게 이것 등을 계기로 해서 김영재 의원을 중동에 소개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여의치 않자 조전석은 모하메드 왕세제 측과의 한라인 등을 통해서 해당 소개 자료를 직접적으로 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 그 녹취 파일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결국은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직접 등장이 정호성 전 비서관이 등장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지시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청와대 참모가 등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또 새로 나온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뿐 아니라 김기춘 전 실장도 등장을 하죠? 예, 맞습니다. 먼저 면담 자리에서 UAE와 한라인을 구축하라는 지시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으로부터 떨어졌다는 예. 건데요. 역시 한번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조 실장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나보고서 그 카드의 상대자가 되라는 거야. 네. 위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뭐 오케이 그랬지. 네네네. 그러니까 뭐 김영재 의원이 참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대통령, 청와대 수석, 비서실장,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두 동원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하나가 그 청와대 수석이 김영재 의원 소개 자료를 직접 만들었다는 것도 처음 나온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 해당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예. 조 전 수석이 김영재 원장의 아내인 박채윤 씨를 직접 만나서 팸플릿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역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 진술에서는 안 냈지만 김영재 산부인과 그 부인을 내가 만났어. 사초조정으로 지금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뭐 팜플렛도 있어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것만 갖고 어떻게 하냐. 네. 근데 뭐 그런 걸 몰라 그 사람이.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내가 나라도 네. 내가 도와주겠다. 팜플렛 하는 거 만들어준 걸 도와주겠다. 네네. 결국에는 청와대 경제수석이 김영재 원장과 관련된 팜플렛을 직접 만들고 예. 이를 그 UAE 한라인인 칼둔에게 전달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청와대, 그러니까 조원동 수석 같은 경우는 내가 김영재 중동 진출을 성공시키지 못해서 그야말로 잘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그렇게 볼만한 충분한 느낄 만한 정황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건데, 자 근데 국정원이 뒤를 캐고 다녔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맥락인데요. 예, 조 전 수석이 경질되고 나서 앞서 리포트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조원동 전 수석에 대한 국정원 사찰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조 전 수석이 이에 대해서 후임자인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항의를 했던 정황이 구체적인 시점과 함께 드러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내 뒤를 뭐 자꾸 키고 다닌다 하는 얘기를 그거한테 내가 그 전화로 되게 항의를 했고 네. 나 다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네가라도 막아야지 그렇게 한다고. 네네네. 예. 2014년 5월인가 10월이나 이 정도 됐을 거야. 이 후임인 안종범 수석으로 교체되고 나서 예. 김영재 의원에 대해서 각종 특혜가 진행됐다는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 두 사람 통화 내용에는 보면 박 대통령이 관여한 정황이 추가로 또 드러나는 부분이 있죠. 예, 맞습니다. 조 전 수석은 최순실 씨는 몰랐고 대통령 성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대통령 성형과 관련이 있다는 부분은 어떤 얘기가 될까요? 결국에는 예.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을 시술을 하거나 대통령을 진료를 했기 때문에 이 같은 특혜나 어떤 지원 요청이 들어왔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그렇죠. 보면 될 조원동 것 수석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직접 얘기는 안 했지만 결국은 김영재 의원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성형 시술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었다고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죠. 예, 맞습니다. 예. 청와대 경제수석이 그 같은 짐작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예. 예, 이와 관련해서 자신이 경질되고 나서 후임인 안종범 수석에게도 이 같은 내용을 강조를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번 역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예. 듣고 난 다음에 네네. 듣고 난 다음에 그냥 전화를 걸어서 다른 거는 몰라도 네. 이거 하는 내가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겠다. 아. 그래서 김영재 선배니까라는 데가 있는데 지금 제가 엮여진 건 내가 몰랐고 네. 대통령의 성형하고는 관계가 있겠구나 네. 하고 생각을 했어. 예. 생각을 했어. 그러지 않았으면 내가 안정범이한테 내가 이거는 인수인계 꼭 너 해라 하고 네. 얘기를 하지는 않았겠지. 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성형이라는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 JTBC가 계속해서 의혹 제기를 했던 게 그 리프팅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과 김영재 씨가 관련이 있을 가능성 이 부분이 되겠죠. 예, 그 조원동 전 수석이 대통령이 시술을 받는 것을 직접적으로 본 것은 아닙니다. 예. 하지만 경제수석으로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최근에 계속해서 보도를 해드린 그 세월호 참사 전후로 나타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리프팅 시술 의혹이 예. 김영재 원장과 관련이 돼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부분은 역시나 특검에서도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네. 결국 오늘 이 녹취 파일이 특검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예, 특검에도 제출이 됐습니다. 아, 그럼 특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진실 규명이 작업이 이루어지겠군요. 자, 지금까지 사회부 이호진 기자였습니다. 내일이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딱 한 달이 됩니다. 탄핵과 동시에 박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됐지만 잘못 없다는 식의 조직적인 항변도 시작됐다는 분석입니다. 탄핵 이후 더 견고해진 대통령의 반발을 이윤석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탄핵안이 가결되자 박근혜 대통령은 피눈물이 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후 박 대통령 측은 탄핵 정국에 적극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최순실 국정농단은 1% 미만일 것이라고 주장했고 동시에 친박계 일각에선 태블릿 PC에 대한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최순실과 정호성 전 비서관 등도 사건 초기엔 낮은 자세를 보이다가 탄핵 심판 본격화 이후 입장을 바꾸며 버티기 전략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 대통령은 신년 간담회를 자청해 사실상 잘못한 게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다 누구나 사적 영역이 있고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무슨 국가 일을 하는데 국가에 손해를 입혔다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할 일은 다 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은 허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게다가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 측은 촛불 민심이 국민을 대표하지 않으며 종북 세력이 주도했다는 색깔론 공세까지 펼쳤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농단 사건의 마지막 청문회가 내일 열립니다. 그동안 핵심 증인들은 대부분 출석하지 않거나 나와도 위증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국회의 진상규명 시도까지 무력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는 모두 6차례. 그러나 핵심 증인인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은 한 번도 청문회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내일 열리는 마지막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사람은 청문회는 물론 탄핵 심판의 증인 채택을 피하기 위해 사실상 행방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오늘 오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국회에 출석 요구를 거부하다가 결국 지난 5차 청문회에 나왔지만 모르쇠로 일관해 반발 여론을 샀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문체부 장관과 정유라 특혜 의혹 관련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 김경숙 전 학장 모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세월호 7시간의 퀴를 쥐고 있는 조여옥 대위는 이미 미국으로 돌아갔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핵심 증인들이 대거 빠지면서 결국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마저도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네, 그동안 구치소 청문회를 포함해 6차례의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증인들의 진술이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뒤집히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김희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나왔던 쟁점들을 하나씩 짚어볼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 한 3가지 정도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미르재단 등에 대한 대기업의 강제 모금 의혹, 그리고 두 번째가 삼성의 합병 특혜 의혹, 또 마지막으로 정유라의 이화여대 특혜 의혹,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3가지 쟁점을 정리해 주셨는데 첫 청문회에선 이 그룹 총수들이 나와서 청와대 요청에 따라서 기금을 냈다 이렇게 진술을 했었죠. 네, 그렇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얼마를 특정해서 내라는 요청도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이 기업 총수들과 독대를 앞두고 청와대에서 준비한 이 대통령 말씀 자료를 보면요, 대가성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각 기업에게 받아야 하는 출연 액수, 예를 들면 현대차 30억 플러스 30억 등 이렇게 구체적인 액수가 기록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건 대통령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얘기와도 좀 다른 부분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요, 당시 재단 기금 출연은 기업들이 국가 브랜드도 높아지고 또 기업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기업들이 동참한 것이라면서 기업들이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돈을 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사 결과뿐만 아니라 안종범 전 수석의 청문회 진술과도 어긋납니다. 이 안종범 수석은요, 재단 설립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네. 지금 핵심은 대통령, 삼성, 최순실로 이어지는 삼성 관련한 뇌물죄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얘기해 보죠. 네, 우선은 그 정유라의 또 승마 활동을 돕고 그리고 대가로 또 정부로부터 삼성물산이나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인데요. 네. 이렇게 합병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곳,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런 정부기관은 딱 두 곳입니다. 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두 곳인데요.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관 보고 자리에서 합병 찬성을 종용한 적은 없다라고 말했고요.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합병 찬성 과정에서 일절 지시는 없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두 사람이 청문회에서 했던 주장도 특검 조사에서 뒤집혔습니까? 네, 이들은 이렇게 뒤에 특검 조사를 받는 중에 진술을 바로 뒤집었습니다. 네. 두 사람은 문 전 장관은요, 장관 시절에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지시했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네. 홍완선 전 본부장 역시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간부로부터 합병 찬성에 관한 요구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앞서 정리해 주신 3가지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특혜 의혹 이 네,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네, 지난달 15일에 열린 4차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은 최순실 씨를 2차례 만난 게 전부라고 했습니다. 네. 하지만 특검 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 최 총장의 진술과 특검 수사 결과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대학 총장이 네. 학교에 온 학부모 이렇게 만나자면 다 만나요? 대학에 오셔서 손님이라고 이렇게 들고 최 총장이랑 최순실이 수치처럼 통화했다는 건 확인하셨는지? 저희들도 일부 그런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최 총장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나왔던 김경숙 학장도요, 특혜는 없었다라고 주장했지만 이미 교육부 특별감사에서 정유라에게 학점을 주기 위해서 다른 교수들을 시켜 컨설팅을 해줬다는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하기만 하고 증인들은 몸을 숨기며 시간 끌고 있는 가운데 조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1000일을 이틀 앞두고 열린 어제 촛불 집회의 핵심 주제도
대통령의 7시간이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노란 풍선이 높이 날아오르고 촛불로 만든 배가 등장했습니다. 시민들이 힘을 모아 공기를 불어넣자 백고동 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집니다. 시민들 힘으로 세월호 인양을 앞당기고 진실을 밝히자는 의미의 퍼포먼스입니다. 어제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린 촛불 집회엔 전국에서 주최 측 추산 64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탄핵 정국 한 달을 넘기면서 촛불 집회 동력이 떨어질 거란 예상을 깬 규모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처음으로 시민들 앞에 선 생존 학생들은 대통령의 당일 행적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의 사생활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2시간 동안 무엇을 했기에 이렇게 큰 사고가 생겼는데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하고 제대로 지시하지 못했을까 조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회가 끝나가던 어젯밤 10시 30분쯤엔 스님인 60대 서모 씨가 대통령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했는데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정치권은 조기 대선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을 앞두고 지지 모임 출범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도 오늘 경북 지역을 돌았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최대 지지자 모임으로 알려진 반사모 중앙회 출범식. 주최 측 추산 800여 명이 참석해 반 전 총장을 대한민국 지도자로 모시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전직 외교관, 전직 의원 등 10여 명이 주축이 된 대선 준비팀도 12일 반 전 총장 귀국에 맞춰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핵심 관계자는 귀국 뒤 당분간은 기존 정치권과는 거리를 두고 속도감 있게 국민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귀국 직후 현충원과 진도 팽목항, 광주 5.18 민주묘지 등을 찾을 전망입니다. 반 전 총장과 함께 이강구도를 형성 중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지지세가 약한 경주와 구미 등 TK 지역을 찾아 접촉면을 넓혔습니다. 어쨌든 반기문 총장님 쪽은 정권 교체는 아니지 않느냐.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권 교체다. 하지만 일부 친박단체가 문 전 대표 일행의 차량을 막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이 설 연휴 전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기로 하면서 당내 주자들 간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새누리당의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인적 쇄신 결과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밝힌 게 바로 오늘입니다. 인 위원장은 오늘 친박계 핵심의 인적 쇄신을 다시 한번 요구했는데요. 인 위원장에 맞서고 있는 서청원 의원 측도 법적 대응 방침을 언급하면서 반발을 이어갔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임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서청원 의원 등 친박계 핵심의 자진 탈당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수술할 때 구멍 하나 딱 뚫고 그리고서 수술을 끝내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만 절제된 그런 부분만 내인적 쇄신을 우리가 할 것이고. 응급수술 비율을 들며 청산 대상을 사실상 서청원 의원 등 친박계 핵심 2~3명으로 명확히 한 겁니다. 동시에 지난주 친박계 반발로 무산된 상임정국위원회를 내일 다시 소집하고 오는 11일 당 소속 관계자 전원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적쇄신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오해가 생겼다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서청원 의원은 인 위원장의 기자회견 직후 내놓은 입장문에서 대토론회는 여론몰이를 통한 꼼수라며 법적 대응에 주력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이 물러섬 없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새누리당 내 인적쇄신을 둘러싼 갈등은 한층 더 가열되고 있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한국 외교가 일본의 보복성 조치 때문에 꼼짝 못하는 모습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위안부 합의에 따라 10억 엔을 냈다며 부산 소녀상 설치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일시 귀국 조치에 따라 주한 일본 대사는 내일 본국으로 돌아가는데요. 애초부터 성격이 불분명했던 위안부 합의 때문에 우리 정부만 곤혹스러워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국 내 공영방송에 출연해 소녀상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은 10억 엔을 이미 냈다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실행하는 것은 신용의 문제라고 말한 것입니다. 2015년 말 한일 위안부 합의 때 우리 정부가 소녀상 문제 해결에 노력한다고 명시한 부분을 지키라는 주장입니다. 또 다른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미국의 조 바이든 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한일 정부 간 합의를 역행하는 것은 건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며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부통령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도 통화해 평화적 해결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황 대행 측은 통화 사실을 부인했지만 강하게 반발하진 않는 상황. 외교부도 양국 간 합의 내용이 지켜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가 부산 소녀상 설치에 대한 항의 표시로 한일 통화 수화프 협상을 중단하고 주한 일본 대사를 귀국 조치했을 때도 외교부는 유감을 표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일본 대사에 대한 외교적 항의 표시를 뜻하는 초칠한 표현을 피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측도 사드 배치에 항의하며 한국산 화장품 불매를 예고하는 등 보복성 조치를 잇따라 취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이렇다 할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저자세 외교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서울 낙원동 건물 철거 현장에서 매몰된 인부 2명 가운데 1명은 숨진 채 발견됐고 나머지 1명을 찾기 위한 구조 작업이 33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에 건물 소유주 등을 불러 붕괴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해 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의혹이 불거진 서울 SC여중 교사 7명 중 구체적인 문제가 확인된 5명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해직된 교사 1명을 포함해 8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로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령 개정 없이도 대통령 보궐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말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련 부처가 임시공휴일 지정을 요청하면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정하게 됩니다. 한겨울 차가운 바다에 맨몸으로 뛰어드는 북극곰 수영축제가 5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열렸습니다. 북극곰 수영축제는 영국 BBC 방송이 세계 10대 겨울 이색 스포츠에 선정할 정도로 해외에도 잘 알려져 있죠. 올해는 온난화 위기 속에 북극곰을 살리자며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아이스버킷 챌린지도 함께 열렸습니다. 네, 쨍쨍해야 할 태국에 폭우가 일주일째 계속되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습니다. 미국엔 한파와 폭설이 강타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남미에선 100년 만에 찜통 더위로 열사병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라니냐로 인한 기상이변 때문입니다. 전효우 기자입니다. 고무 튜브를 탄 사람들이 물바다가 된 도로에 떠다닙니다. 건물 지붕 바로 아래까지 물이 들이닥쳤고 도로 곳곳은 끊겼습니다. 새해부터 폭우가 이어지고 있는 태국에서 최소 18명이 숨졌고 약 100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불어난 물에 악어 10여 마리가 동물원을 탈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뉴욕의 트럼프 타워 앞 도로는 사람과 차 모두 엉금엉금 기는 신세입니다. 차가운 극소용돌이 영향 등으로 미 중서부와 동부 일부 지역은 영하 50도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한 곳에서만 700건의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했을 정도입니다. 일부 지역에선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식료품 사재기가 이어졌습니다.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낮아지는 라니냐 현상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겁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등 남미에서는 40~50도에 이르는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증세로 수십 명의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JTBC 전효입니다. 오늘까지는 겨울이 맞나 싶을 정도로 포근한 날씨였죠. 서울 도심에는 반팔 옷을 입은 사람까지 등장했는데요. 하지만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강추위가 시작됩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부터 두꺼운 옷 챙기셔야겠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의 한 공원입니다. 소환이 지난 지 얼마 안 된 1월이지만 시민들 옷차림은 가벼운 정도를 넘어 반소매 옷까지 등장했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10.9도까지 올랐습니다. 작년 1월 8일 낮 최고 기온과 비교하면 거의 10도가 차이 납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두꺼운 외투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도, 낮 최고 기온은 4도에 머뭅니다. 오늘 낮 영상 10도가 넘었던 춘천이나 광주도 7도와 8도 등 전국이 4에서 7도가량 더 추워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벨트처럼 북극 주변을 감싸고 도는 제트 기류가 평소보다 동쪽으로 치우치면서 한반도 상공은 따뜻한 공기로 채워졌는데 이번 주엔 팽창하는 알래스카 쪽 고기압이 제트 기류 벨트를 다시 서쪽으로 밀어붙여 시베리아 찬 공기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밀려오는 겁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토요일쯤 절정에 달해 서울의 경우 낮 최고 기온도 영하권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JTBC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